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이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앞세워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형수 겸임교수, 정동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8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오르고 같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한 교수님 일단은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예. 그래서 이 표준주택 선정하고 이런 것들도 뭐 나름대로 신빙성을 뭐 갖니 많이 얘기가 있는데 네. 사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거래 건수도 좀 부족하고 이렇고 개수도 좀 이제 좀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좀 공시가격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거든요. 네, 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네네. 공동주택은 뭐 작년 한 해가 재작년이죠. 112만 건이 거래가 돼서 표준화나 어떤 비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가격을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단독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1만 한 2천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떤 표준지의 어떤 기준이 사실 네네. 모호하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다르고 예. 지역의 건물 구조라든지 건물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표준화해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그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표준지를 뽑고 나서 예전에 이제 지자체에서 나중에 조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산정을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향이나 조정하는 것을 좀 없앴습니다. 지침을 내렸는데 일단 산정 방식은 일단 표준화가 좀 더 시급하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공동주택은 지금 한 70% 가까이 공시가격이 형성돼 있음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55.6% 수준밖에 안 돼요. 훨씬 더 낮군요. 네,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9억 이상의 이제 9억에서 10억 이상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한 6, 7년 내에 90%를 좀 조속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9억 미만의 주택은 2035년까지 90%를 공시가를 형성하는데 네네. 산정 수준은 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2028년이다 그러면 한 7년 남았잖아요. 네네. 7년 동안에 지금 55.6%면 나머지가 90% 맞추려면 한 38%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연도별로 나눠 가지고 평균해서 하는데 9억에서 10억 사이는 연 한 3.5%씩 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10억 이상은 연 4.5%씩 오릅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10억 이상 단독주택은 무조건 90%를 맞추게 돼 있어서 정부가 얘기한 35년은 9억 미만이나 9억에서 10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네네. 15억 이상의 단독주택들은 제가 볼 때는 보유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산정 방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너무 빠르군요. 가파르군요. 네, 빠른 시간에 급격하게 오르니까 실제로 시장의 단독주택 매물이 좀 자꾸 좀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실 올해 보면 공동주택도 공시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이게 나중에 매물로 나올 것이냐 마냐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좀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기존의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네네. 매물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 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매물을 많이 내놓을까 아니면은 버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올해 6월 1일이 되면 예. 기존에 있었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재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그 다주택자 중에서도 매물 정도가 한 30% 정도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뭐 사실 뭐 기획재정부의 어떤 이런 기대들은 다 깨졌어요. 왜 깨졌냐면 예. 6월 1일 이전에 매각을 완료를 하려면 이미 매물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다주택자의 매물이 정말 시장에 많이 쏟아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물론 최근에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간 지지부진하거나 이제 보합을 띠고 있는 그런 어떤 패턴들은 보이고 있지만 네네. 이거는 뭐 다주택자의 매물이라기보다는 뭐 그 외적인 변수, 거시적인 어떤 외적인 변수 뭐 미국의 뭐 장기금리 국채금리가 장기채의 오르거나, 네. 그 인상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 그다음에 시중금리의 어떤 점진적인 어떤 인상 이런 네네. 것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비수기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뭐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매물 또는 아니면 현재 보유자의 매물이 늘어난다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6월 1일자로 굉장히 6월 1일까지는 그래도 부담 좀 낮춰줘서 매물이 나오게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한 6월 1일이면 이제 2달 좀 더 남은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매물이 나와봤자 이제 그때 안에 처리되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네네. 어떤 얘기냐면 6월 1일이 지나면 예, 예. 현재 수준보다 높아진다라는 것은 맞는데 예, 예. 지금의 그러니까 보유세, 그러니까 거래세가 예. 6월 1일보다 절감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이제 거래 비용 또는 네네. 또 양도소득세가 존재하는데 네. 6월 1일이 지금 여기서 이제 중과를 하겠다라는 거, 추가하겠다는 뜻이니까 유예를 해놓은 거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은 뭐 그 깎아준다라는 의미보다는 네네. 지금도 사실은 양도소득세는 비쌉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징벌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6월 1일 이후에 파는 사람에게는 하겠다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뭐 다주택자들은 이미 갈 길 정한 것 같습니다. 안 하고 갖고 있는. 버티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버티고 안 하겠다 아니면 이미 그 이전에 청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벌써 매물 나왔어야 돼요. 예, 근데 뭐 매물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재부의 어떤 그런 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다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 좀 매물은 그렇게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법적으로 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식의 방식보다는 어쨌든 시장에서 뭔가 매물이 나옴으로써 시장을 좀 안정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뭐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냐 최근에는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적폐라는 이제 어떤 단어까지 씌우면서까지 뭐 투기와의 전쟁 이런 이제 식으로 얘기를 투기 세력으로 하니까요. 몰고 가고 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위법 사건 아닙니다. 참고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네네. 택지상한 소유 제한법이라고 해서 그 한 택지에 200평 이상 뭐 택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위헌이다라고 위헌이었어요, 그게? 결정을 했어요. 판결이? 그런 사례를 보면 일단 이게 위법 불법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지금 이제 보유세와 관련해서 사실 본연의 재정 확보 목적보다는 어떤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적 조세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철학적인 관점에서 조세를 재정 목적이 아닌 그 정책적 조세로 활용하는 것이 맞냐라는 네.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면 그 정책적 목적 자체 효과도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미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세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졌을 뿐이다. 그래서 투기 세력의 수요만 누르면 어느 정도 집값은 잡힌다 이런 전제로 이제 초반부터 정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관련 어떤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억제 정책을 썼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주택 매물이 나오게 하는 가장 상식적인 원칙 자체가 네. 소위 이제 부동산 보유세, 이제 세산세하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라고 하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는데 네네. 이거 사실 반비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보유세를 높여서 내가 주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그럼 팔아서 엑시트를 할 수 내놓게 있어야 해야 되는데 엑시트 하려고 보니까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네네. 당연히 보유세 증가분하고 양도세하고 이익 형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양도세가 훨씬 높거든요.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왜냐?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1년만 버티면 이 기조가 유지될지 바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가 조금 정책을 너무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적 환경과 같이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1%고 금리 자체도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네네. 예전에는 집값이 오를 때 경제 성장률도 동반해서 일반적인 중산층도 어느 정도 올라간 집값을 소화할 수는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100억의 자산이 있다고 했을 때 누가 30억 정도만 집안채로 보유하고 나머지 70억을 은행에 넣어 놓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나 뭐 암호화폐 같은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하면 최근에 주식 양도세, 상장 주식 양도세도 올려놓고 뭐 코인 자체는 애당초 정부가 초기부터 불법이라고 규정을 지은 마당에 자산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 포진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구조상 그렇다는 예, 거죠. 그리고 설사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매물이 나왔다 칩시다. 그것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의 대출도 제한해놨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LTV의 70%까지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 4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수저 아닌 이상은 자력으로 그걸 매수를 못해요.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고소득 자산가들이나 전문직 정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갈게요? 지금 아직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저렴한 주택으로 가겠죠. 저는 결과적으로 그나마 지금 6억 원 미만으로 형성된 저렴한 주택조차 상승하고 임대차나 또 월세 시장까지 상승하는 부작용만 나올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최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올해가 사실 공급이 좀 부족한 해라고 계속 이제 알려졌고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상반기 중에 좀 매물이 나오게 해서 부동산 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안정해 보겠다라는 게 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어떤 이유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뭐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해주셨고. 네네. 교수님이나 변호사님 말씀도 뭐 저도 한 90% 정도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출구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출구를 이제 닫아놨죠. 네네. 닫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를 좀 하나 말씀 올리면 예. 작년 4월 15일 날 총선이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 그럼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됐는데 이 종부세나 이런 법안들을 바꾸거나 이렇게 새롭게 또 완화하거나 이러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자산 관리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금 공동주택이 허위신고 매물이 없어진 지 8월 23일 날 시행돼 가지고 9월부터 현재까지 추계를 보면은 이 9월 초에 아파트 매매 물건이 서울시만 한 4만 건 정도 됐습니다. 3만 2천 건, 3만 5천 건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4만 5천 건까지 가까이 갔어요. 한 1만 개가 늘었어요. 근데 거래량은 줄었거든요. 이런 시장 지표도 좀 체크하셔야 되고 전월세도 저번 그 9월 초부터 계속 늘었습니다. 보도에는 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2020년 4월 15일이니까 7월 1일부터 하면 2024년 7월 1일까지는 총선이 다시 있을 때까지는 네네. 이 종부세 내용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집권 여당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약간 갭 투자나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적대시하는 어떤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시나리오에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또 갭 투자자들을 구분하는 어떤 정책 시나리오가 먼저 앞서다 보니까 실제 국민을 위한 시장의 어떤 그 아까 말씀 주신 출구 전략들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막혀 있어요. 그런데 공급 3기 신도시하고 이사 대책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 막연하게 예전의 시절에는 1년 정도 지나면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걸 좀 고쳐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어떤 기조가 너무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실제로 집권 여당의 다수당이 된 이런 연계성을 볼 때 우리 다주택자 특히 갭투자를 하셔가지고 자금이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스스로 좀 판단하셔서 지표들을 보시고 정부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 그 선거 결과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일단 강경일변도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지 뭐 저희가 드린 말씀도 다 참고 사항이고 네네네. 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판단은 좋겠고 이제 아까 각자 개인이 교수님 하셔야 말씀하신 되니까. 글로벌 상황도 지금 여러 예.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 뭐 이런 것도 그런 같이 판단하셔가지고 본인이 자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때가 좀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말씀해주신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총선이 나중에 뭐 좀 수년 남아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불확실성도 있고 안정성이 이제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지금 단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그 단독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게 또 세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좀 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뭐 아마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이게 공동주택이 거주 비율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많죠. 주로 이제 단독주택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뭐 다세대 연립주택에 사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가격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폭넓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시세에 대비해서 실제 공시가율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한 것들을 현실화율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현실화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뭐냐면 네.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걸 평가를 하고 실효율을 할 때 오를 만큼 올리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그 공동주택 그러니까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을 때도 같은 그 층, 같은 아파트에 네네.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좀 다르게 실제 표출이 됐었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인데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 예. 이제 거기에 이제 국토부는 이제 약간 뭐 나름대로의 변명 같은 네. 변명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조량이라든가 남향 뭐 북향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아마 구체적으로 더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의 호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라인이 있으면 예. 맨 끝에 호수들은 외벽에 접해 있으니까 그렇죠. 난방비가 좀 더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 외부의 벽에 그대로 접해 있으니까. 중간에 좀 따뜻하긴 합니다, 중간에 좀 사실. 따뜻하고 네. 그다음 맨 꼭대기 층은 약간 좀 그렇고. 근데 그러한 것들까지 따져서 만약에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산정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가 가는데 네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디테일하게 경우에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수긍하기 어려운 기준에 의해서 뭔가 좀 오류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4년 전 2017년만 해도요. 실제 그러니까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의 건수가 전국 단위로 한 30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건수가 300건 정도. 이의 신청한 건수가 네. 작년만 해도 3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 100배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국민들의 자기 자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졌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럴 만한 어떤 원인 제공을 정부가 했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좀 뭐 그게 둘 중에 어떤 것이 원인 제공을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만큼의 뭔가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같은 동 같은 층인데 공시가격이 다르다. 참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황당합니다. 드네요, 사실. 그 우리가 작년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날 제가 알기로 KBS 뉴스 보도에서 나왔었는데 강동구의 단독 주택지가 거래가 60억이 됐어요. 근데 네. 재산세 과표 기준이 2억입니다. 2억이에요. 네, 60억짜리가 2억으로 돼가지고 뉴스에 나서 난리가 났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보면 되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도 옛날에 말이 많았잖아요. 뭐 싸니 비싸니. 삼성동 사옥이 세금은 27억에 매겼는데 거래는 48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곡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28억 주고 샀어요. 네. 단독주택을. 사셨는데 올해 뉴스들 보면은 14억에서 16억으로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떠요. 실거래가 이 공시가격의 기준이 뭐냐면 적정가격이거든요. 네네네. 통상 합리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적정가격이라고 그것이 공시가격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부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파트 말고도 단독주택인데 바로 같은 동네예요. 거의 비슷하게 지고 거의 뭐 아는 사이였나 봐.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데 그럴 한 수 100m밖에 안 되는데 네. 가격이 뭐 한 2배 정도가 차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너무 많이 차이 부산에서.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작업을 감정평가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전부 다 못하니까.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메인 것에 대해서 감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균형을 잡거나. 누군가는 균형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를 네. 그 식구가 그 식구인 거예요. LH 사태처럼 그 식구가 그 식구인 거예요. 보상하는 사람이 보상하는 사람 투기하는 것처럼 감정평가서도 네. 결국은 당신들끼리 어떻게 얘기가 된다라면 가격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표준화가 덜 돼 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급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기본을 충실하게 하고서 집을 줘야지 너무 급하게 가면 그렇죠. 탈나죠.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 이런 상태에서 보유세를 느끼고 이런 분들이 갭 투자한 분들이 네네. 그러면 나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냥 팔겠다라고 하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양도세가 적정선이어야 돼요. 이거는 팔려고 하니까 억울한 기분이 들잖아요. 뭐 그렇죠. 삼주택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거나 이래서 우연히 삼주택자가 됐다고 가정을 할 때 72%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팔기 싫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민 감정을 좀 충분히 생각하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뭐 협의, 포용, 소통 항상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안과 상관없이 한시적이라도 한 1, 2년 정도 네. 이 정도 양도세 완화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제가 어느 강의에 가서 다주택자분들인데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면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15% 정도만 내려줘도 팔겠다는 거예요. 15%?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2%니까 15%면 4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45%면은 남는 거에 반을 내는 거니까 그 정도면 누가 봐도 용인되는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면 파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심하니까 높다는 거죠. 네, 감정적으로도 상하시고 등을 돌린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좀 계속 얘기하는 소통 포용을 좀 발휘해서 좀 한시적으로 다시 한번 또 올해는 또 아파트 입주량이 좀 적잖아요. 딴 때보다.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양도세 완화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좀 부가 네. 설명을 같이 해주셨는데 이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뭐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각종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증세다 사실상의 증세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국토교통부가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나 또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없다라는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지금 국토부의 해명, 그러니까 보유세나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담이 없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나름 뭔가 좀 불난 거를 좀 꺼보려고 했던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정부의 지금 보유세 인상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는데 그렇죠. 제가 최근에 논의들을 좀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각자 유리한 사례들만 예로 들어서 자기 입장을 옹호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기본적으로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이번에 6억 원 이하 부분에 있어서 그 세율 자체를 0.05% 정도 하락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상당 부분 혜택을 보시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고 보통 이제 10만 원 가량 정도 혜택을 보시는 게 있고 또 이제 직장 보험 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이제 원래는 보험료를 안 내다가 네. 갑자기 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기존 재산 공제 액수에 최대 500만 원을 더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이렇게 얘기네요. 해서 한시적으로 그 이제 증액되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내년의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요. 2030년까지 최대 90%까지 90%죠.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에는 내가 혜택을 보고 그렇게 증액이 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네. 2030년까지 다 돼갔을 때는 어떻게 될 줄은 전혀 몰라요. 특히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 그런 게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추가로 뭐 소득 활동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없죠. 이제. 여지가 전혀 없는 마당에 내가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도 괜찮을까? 장기적으로 걱정이 봤을 되죠. 때 부담이 상승되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 관점에서 뭐 내년에 얼마 더 내냐 덜 내냐 사실 이런 거는 좀 본질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기적인 얘기를 좀 써놨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이미 뭐 그 공시가격에 대한 공시가율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의 장기적으로 급증한다는 사실은 뭐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니까. 네,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네. 이제 잠깐 약 거래 절벽이 발생한 다음에 약 보합세로 조금 이제 가격이 보합세로 유지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풍선 효과로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서울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지방 쪽에서 주변으로 집값이 퍼져나가기 올라갔단 시작했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24번의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제 확률적으로 봐서는 25번째는 성공할까 힘들겠죠. 의구심이 그럼 들겠죠. 만약에 풍선 효과로 전월세나 그나마 서울에서도 아직 뭐 관악구나 노원구나 일부 이제 주택 그나마 중저가가 좀 있는 지역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3, 4년 후에 어떻게 되냐? 아무도 보장 못 합니다. 또 확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국토부의 해명 자료를 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부분의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국소적인 것만 보고. 그러니까 일부는 실제로 그 건보료라든가 그다음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네.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거기에 혜택을 그러니까 그 감소되거나 이런 어떤 오르지 않는 분들 말고 네네. 실제로 오른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국토부라든가 이런 쪽의 언급이라든가 네. 주장들이 전혀 어불성설이죠, 뭐. 자기에게는 그분들 전혀 입장에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데 뭐 어떤 뭐 언론의 어떤 보도 그 태도도 마찬가지고 국토부의 어떤 보도 태도라든가 정부 여당의 보도 태도 또 야당의 태도들 보면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계속 주장하는 건 맞잖아요. 뭐 그것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팩트냐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진다면 네네. 그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현재로 봐서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에 네. 짧게 한마디만 예, 첨언을 교수님. 하자면 사실 이 공시가격은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결국 건보료와 연결시켜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60개의 행정행위 내는 행정작용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수급자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네. 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생계곤란, 병역 면제.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남인데 네네. 뭐 저희 부모님이 다 아프고 저희 동생도 아파서 내가 없으면 저 안 되는 말고는 상황이다. 볼 사람이 없다. 근데 거기서 자산을 평가할 때 공시가격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정작용이나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공시가격은 60개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이런 부분에서 자격 요건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복지가 저하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과연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 혜택과 사회적 평등이 오히려 저해질 수 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잡으려다 다른 걸 또 놓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까지 좀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좀 이번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또 이슈가 됐던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가 되면은 전국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냐 뭐 이게 또 굉장히 화두가 되긴 합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하는데 올해는 1, 2위가 모두 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으로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명희 신세계 총괄 사장의 자택으로 알려졌는데 1위가 이렇게 또 바뀐 상황을 보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 얘기 같긴 합니다. 너무 액수가 커서. 저도 어떻게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뭐남 얘기 같죠. 저도 남 얘기 같은데 네. 그 단독주택이 뭐 그 정도로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면적 단위로 좀 그
바꿔보면요. 예, 예. 1250제곱미터인데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라는 그냥 어떤 기준점에 따져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면적 대비해 보니까 지금 강남이 비싼데 1억까지 간 데도 있잖아요. 그 기준하고 뭐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개인 어떤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네네네. 뭐 공동주택처럼 근데 뭐 큰 집들은 보안시설이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우리가 위안 삼을 건 그거겠죠. 뭐 92% 이상의 국민의 집들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할 거 없이 6억 미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네네네. 6억 미만 실제 시세로 한 8억 9억이겠죠. 그 정도 미만의 90% 이상 국민이 살고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시고 재벌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향유하는 부에 대해서는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담 높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엔 생각하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은요. 뭐 특별히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걸 갖고 뭐 나쁘게 네, 그렇게 그런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이건희 전 회장의 이건희 회장의 그 주택 두 채가 제일 비싸다니까 뭐 그럴만 하지. 뭐 제일 대한민국의 제일 이건희 회장인데, 부자였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걸 좀 다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여기가 둘 다 용산구거든요. 그렇죠. 한남과 그러면은 이태원. 뭐 예전과 달리 용산구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 효과라든가 프리라이드 효과 같은 것들이 용산민족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주택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단독주택 가격에도 네. 충분히 반영된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부동산 시장 얘기하다 보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LH 얘기입니다. 뭐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 이슈가 돼버려서 하긴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오늘 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땅 투기 의혹이 지금 뭐 계속 하나하나씩 뭐 밝혀지는 부분도 있고 의혹들도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냐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LH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잘 통제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뭐 감사나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그 사실관계 오류를 좀 잡자면요. 예. 고 이건희 회장의 주택은 작년에도 1, 2위였습니다. 작년에도 근데 이게 1위였나요?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오보가 나오고 있냐면 네네. 그 공시를 하는 부동산은 세 가지 종류, 이제 토지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네네. 토지하고 단독주택은 표준가와 이제 개별가로 이원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형태가 천차만별이고 네네네. 그것을 국토부에서 417만 호나 되는 개별주택 자체를 다 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될 만한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공시를 하고 예. 공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지자체장이 다시 산정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이명희 신세계 그 회장은 개별 주택이 아니고 표준주택에서 1위였고요.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은 고 회장은 이제 작년에도 네네. 1, 2위를 다 차지했었어요. 다 쳐져 있었군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470억, 350억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려서 네. 그거는 좀 다시 갖고 수정을 들어가고, 해주셨네요. LH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내부 감사가 있었니 없었니 뭐 감사 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많고 한데 네. 근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 분께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LH 자체의 어떤 자정작용, 검증작용, 그다음에 도덕적 불감증,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심리 상태부터 그거를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까지 전혀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제 식상할 정도인데 이제 변창흠 장관이죠 지금. 국토부 장관 아직까지 퇴임을 안 하셨으니까 이제 그 재임 시절에 그 7월달에 모 이제 시민이 그 한 직원의 정말 그냥 단순히 일탈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의 가다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까지 분석을 해서 LH에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LH에서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년간 감사를 하면서 단 한 건의 비리 사례도 적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번의 이사회가 열리면서 네. 그중에 5번은 서면으로 형식적으로 결의하고 대부분의 안건 자체도 형식적으로 통과해서 사실상 회사가 제대로 자정작용을 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LH의 규모 자체가 이제 직원 수만 해도 거의 10,000명에 육박하고 보유 자산만 이제 180조에 이를 정도의 이제 거대 공용 공기업이고 기관이죠. 네. 또 특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 시행자의 지위까지 취득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런 불감증은 사실 충격적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사실 최근에 뭐 LH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세균 총리께서 LH 자체를 해체하겠다 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해체가 예전처럼 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그냥 단순히 합쳐지기 전처럼. 분권화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공공주도의 개발 방식을 지향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취지가 모호해요. 근데 지금 어떤 이런 사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도 급한데 네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사권 가지고 누구 했느냐 아직까지 이거 논의하고 있으니까 검경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죠. 한 교수님도 뭐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이슈일 텐데 네네. 사실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 뭔가 참 사실 잘 이루어졌으면 견제나 감시나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이렇게까지 사실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10년 10년 전에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사실 그 LH 자체에 감사 기구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직원이 한 6천 명이었죠. 지금 네네. 9천 명. 그 10년 전에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 당시도 징계 수위나 걸리는 경우는 많았어요. 찾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뭐 파면이나 이런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죄를 져도 자기들끼리 품앗이 하는 거죠. 검찰이 품앗이 하는 그런 걸 좀 따라 배운 것 같아요. 잘못된 거를 갖다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는 싹 잘라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디테일하게 보니까 감사원을 지적한 내용들이 그거예요. 걸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뭐 딱 있으면 네. 잡아서 파면을 시키든지 해야지 일벌백계가 돼서 뭐 다른 조치를 일은 안 할 해야죠. 텐데 그걸 보고 그냥 경고 조치 뭐, 손방망이 수준으로 처벌을 했다는 끝나니까 얘기시군요. 직원들이 이제 우습게 하는 거죠. 해도 우습게 알면서 괜찮겠구나. 점점 이제 이게 아주 상습범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터진 건데 그 감사하는 그 기구가 제가 알기로 40명인가 있던 걸로 기억나요. 주택공사 안에 네네네. LH죠. 그 사람들도 같이 했겠죠. 안 하고서 어떻게 잡지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그나마 위안을 삼는 건 저는 그겁니다. 이게 한 10년 더 갔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터져서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갔으면 좋겠는데 네. 또 집권 여당에서 특검을 가면 또 내년 대선에 또 신경 쓰일까 봐 뭐 고민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가 우리 국민 삶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네. 정의로운 사회를 뭐 정부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합조단 조사가 제가 볼 때는 국민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가려면은 경찰에 그것도 있지만 특검이 안 된다라면 만약에 그런 네네네. 부담 때문에 그러면 법을 집권여당이니까 180%니까 법 만들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죠? 마음만 먹으면. 그럼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면 법을 하나 만들면 돼요. 특별 파견 검사 제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뭐 검사하고 경찰하고 싸우지 않게 균형 좀 맞춰주고 거기서 검사의 툴을 갖다가 투입해서 같이 효과적으로 주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검 수준에 반하는 조직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여야가 지금 핑퐁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뭐 같이 하자 했다 너희가 뭔지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만약에 여야가 이렇게 흐리부리하게 지나가면 제가 볼 때 이번에 국민은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 덕분에 지금 광화문 광장이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사태는 공직자 비위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국민 배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을 가던 부담이 되면 특검에 준하는 새로운 제도를 빨리 집권 여당이 국민이 밀어줬잖아요. 만들어서 하던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그 폭탄 역폭풍을 맞을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뭐 LH를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뭐 각종
뭐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정치권에서는 일단 특검을 좀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합조단이 뭐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교수님은 일단 특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뭐 저는 뭐 특검이 안 된다라고 하고 또 특검을 구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최소한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이었던 뭐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네네. 해야 되는데 뭐 그쪽은 또 뭐 하는 것들 자체가 그동안에 어떤 그런 뭐 척을 지은 어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네네.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얼마나 그동안 우리 시쳇말로 해먹었으면 본인 명의로 뭐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그런 여태까지 주장이 좀 옹색해지는 것이 서민들에게 집 사지 말고 기다리면 좋은 집 지어서 싸게 공급하겠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보면 셀프 투기를 방치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뭐 김영란법도 있지만 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검찰 그다음에 뭐 재판부라든가 관공서 모두 다 저는 투명해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문재인 정부의 나름대로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여태까지 계속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느 정도 바뀌어 왔는데 세상에 가장 썩은 데가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네. 이런 공급 정책을 하는 이런 기관이 가장 썩었다라는 거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가 들어와서라도 정책의 신뢰 같은 걸 얻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뭐 자승자박하는 형국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합조단이 효과가 낼 수 있다고 네.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환자는 시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누가 수술하냐 뭐 이런 거 논의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시기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조금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치하게 본다면 예. 합조단이냐 특검이냐는 사실 논의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 대립구도예요. 왜냐하면요. 예. 이제 수사를 할 때는 법률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합조단 자체는 정부 관계 기관들이 모인 말 그대로 조사단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조사단이 뭐 작성한 문서들이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도 많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대립 구도를 가져간다면 국수본이냐 특검이냐, 즉 경찰이냐 아니면 뭐 경찰이 아직까지 수사 능력이 좀 미흡하니 경험이 부족하니 그냥 예전처럼 검찰이 좀 검찰로 가자 이런 구도로 주도권 가야 잡고 돼요. 한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 사실 이제 지금 LH 의혹이 최초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된 게 3월 2일인데 무려 지금 2주가 훨씬 넘어서 지난 금요일인 19일에 이제 강 사장이라고 소위 불리는 첫 LH 직원을 소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쯤이면 전국 각 경찰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러가지고 한참 조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무려 17일 정도가 지난 마당에 이제 한 명 조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질문을 합조단이냐 특검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특검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아니라고 보세요. 특검을 일단 구성하는데 국회까지 관여를 해야 되고 최소 한두 달이 걸리고 특검 자체도 결국은 그 인력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 검사가 파견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특검을 할 생각이라고 하면 차라리 검찰적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중대수사 범위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차라리 검사한테 맡기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특검은 사실 정치적으로 수사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감한 상태. 예를 들어서 MB가 과거 후보 시절 때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그 어느 검사가 곧 대통령이 될 살아있는 권력에다가 칼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서부터 예강도 좀 떨어진 특검에서 조사를 하는 거지. 네. 지금은 여야 모두가 빨리 수사해서 결과를 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합조단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조단은 소위 형사 절차적인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죠. 정말. 결국은 소위 말해서 기초적인 자료는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넘겨줄 제공하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국수본이나 이제 검찰에서 2차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은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국수본에서 조사를 했다가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럼 검찰은 당연히 2차 조사를 해요. 불러서 피의자를 다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추가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면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자동으로 경찰로 또 송치가 됩니다. 또 글로 가는군요. 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특검하자는 게 기존의 검찰의 노하우나 케이스 데이터를 이용하냐는 거잖아요. 빌리자는 거죠. 네. 그러면 시행령 개정에서 검찰을 수사하게 해서 일단 국대 원칙에 그냥 넣자는 급한 거죠. 불부터 네. 끄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수술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빠른 지금 조치가 또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논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모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최영수 교수,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